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읽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요.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생애 마지막 몇 주를 함께 보내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수든 농부든 직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브로니 웨어는 이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어요. 그 책에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읽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눈부시게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 후회를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후회들을 우리는 아직 피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숨을 쉬고 있는 오늘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은 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달라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후회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는 걸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모르는 걸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맑은 날에 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별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밤이 되어야 해요. 주변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자유도 다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면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그제야 별처럼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전부 의미가 없어진대요. 회사에서 무슨 직함이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요. 대신 아주 단순한 것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가족의 얼굴, 오래된 친구의 웃음소리, 봄날에 느꼈던 따뜻한 바람,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의 기쁨, 이런 것들이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돌아보는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후회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5가지 후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첫 번째 후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를 냈더라면.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모범생이 되려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직원이 되려 했고, 결혼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 했고, 자녀가 생기면 좋은 부모가 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기합니다. 그런데 커튼콜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고 무대 뒤에 혼자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대본을 연기했구나. 내 대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이었대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기타를 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음악은 밥이 안 된다고 하셔서 포기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35년을 일하고 퇴직하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이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기타를 쳤어야 했는데 딱 이 한마디였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한 삶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삶인가요? 이미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됩니다. 남의 시선은 어차피 바뀌어요. 오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일은 칭찬할 수도 있어요.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서 방향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 바람에 맞춰 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반을 따라 사세요. 그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이건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온 후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임종의 순간에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죽기 직전에 회사에서 야근을 더 했어야 했는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내와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우리 세대는 특히 일에 헌신한 세대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그게 가장으로서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놓친 것들이 있어요. 아이의 첫 걸음마를 못 본 아버지, 아이의 하계회에 한 번도 못 간 어머니, 배우자의 생일에 회사 야근을 한 날,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출장을 간 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생을 유리잔에 비유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큰 유리잔에 골프공을 넣었어요. 가득 찼죠. 그 다음에 조약돌을 넣었어요. 골프공 사이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어요. 조약돌 사이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부었어요. 모래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골프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가족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조약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직장 집차. 모래는 나머지 사소한 것들이다. 만약 모래를 먼저 넣으면 골프공과 조약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 우리 대부분은 모래를 먼저 넣고 살았어요. 일, 승진돈, 이런 것들로 유리잔을 채우느라 정작 골프공인 가족과 건강과 사랑을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꾸세요. 골프공을 먼저 넣으세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배우자와 산책하세요. 이번 달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찾아뵈세요. 이미 퇴직하셨으니 일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놓쳤던 골프공을 유리잔에 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후회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찌르는 후회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 상하고 고맙다는 말은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담아만 둡니다.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표현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매일 같이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이분은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사람들은 마지막에야 깨달아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특히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남자가 울면 안 되고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을 꾹꾹 눌러왔어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로 끝.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로 끝.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로 끝.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은 감정은 전달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행동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힘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표현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영정사진 앞에서 우는 건 늦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 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배우자에게도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표현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한 사람에게만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전해보세요. 네 번째 후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져 버린 것.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친구들 생각나시나요? 함께 울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 고생을 나누던 동료들,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들. 그때는 그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안 보게 된 친구, 직장을 옮기면서 연락이 끊긴 동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모임에 안 나가다 보니 어느새 완전히 멀어진 사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보면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로니 웨어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 일은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내 친구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참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이 바쁘면 친구와의 약속을 먼저 취소합니다. 가족 일이 생기면 친구 모임을 빼고요. 항상 친구가 후순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가치가 점점 커져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 자녀는 멀리 있고 홀로 남았을 때 위로가 되는 건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이건 새로 만난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만이 가진 깊이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선생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바깥 활동이 줄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 연락이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가셨대요. 거기서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서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마주 앉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17세로 돌아간 것 같았대요. 학교 뒷산에서 놀던 이야기, 선생님 흉내내던 이야기, 좋아하던 여학생 이야기. 2시간을 쉬지 않고 웃었대요. 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40년을 한꺼번에 돌려받은 기분이었다. 왜 이 친구를 40년 동안 안 만났을까 하고 후회가 됐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죠? 오래 만나지 못한 그 친구, 연락이 끊긴 그 동료, 멀어진 그 이웃.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카카오톡 한 줄이면 됩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안개는 식물과 같아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하지만 시든 식물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멀어진 관계도 연락 한 번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5번째, 후회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건 5가지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후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내가 행복해도 된다는 걸 몰랐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하면 행복할 거야. 집이 좀 더 넓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조건이 충족돼도 또 새로운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모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이고 나면 2,000만 원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고 나면 더 큰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조건은 끝이 없어요. 조건을 채우면서 행복을 쫓으면 평생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매일 웃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서 살면서도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컵에 물이 반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해요. 물의 양은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 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 충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후회하는 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느라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참고,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의 기쁨을 놓치고, 이런 식으로 행복을 미루다가 결국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오늘 누구를 만나면 즐거울까? 오늘 어디를 가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대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해도 됩니다.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권리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행복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5가지 후회를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셋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진 것. 다섯째,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요. 나도 이미 많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깨달음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시간, 다르게 살 수 있는 시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각오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매일 한 가지씩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나답게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3마디 중 하나를 말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돼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 뒤에 오는 따뜻함이 어색함의 100배입니다. 셋째,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야, 잘 지내?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의 줄을 다시 잡는 거예요. 넷째, 오늘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삶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째,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과거의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에요. 이 5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방향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눈을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아마 결혼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결혼만 시키면 내 할 일은 끝이다.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결혼 전보다 신경 쓸 일이 더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전화하자니 부담 줄까봐 망설여지고 안 하자니 서운하고 명절에 가면 어색하고 안 가면 섭섭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정말 답답하시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설문조사에서 며느리와 사위들에게 물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뭔가요? 1위가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육아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일 위는 적당한 거리였어요. 반대로 시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 내외에게 가장 서운한 게 뭔가요? 1위는 연락을 잘 안 한다였어요. 보이시나요? 자녀 세대는 거리를 원하는데 부모 세대는 가까움을 원하고 있어요. 이 간극이 모든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거리를 두는 부모가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듭니다. 매달리는 부모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먼저 다가와요. 이건 감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존경받는 시부모가 되기 위한 3가지 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며느리 사위 때문에 마음앓이 하시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상황별 대화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말로 바꾸면 되는지 구체적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가지 계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왜 잘해주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까? 이건 정말 억울한 문제예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거든요. 이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화분에 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을 너무 안 주면 식물이 마르죠.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없으면 관계가 마르고 관심이 지나치면 관계가 썩습니다. 핵심은 적당한 양을 적당한 때에 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 2가지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아들을 결혼시킨 시어머니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 내외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며느리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아침 먹었니? 오늘 뭐 하니? 아기는 잘 잤어? 주말마다 전화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고 가끔 예고 없이 아들 집에 방문하셔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오세요.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자주 하십니다. 김 여사님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말로 아들 내외가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익십이라는 게 생기고 주말에 오라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늘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들도 난처한 표정만 짓습니다. 김 여사님은 속이 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해줬는데. 두 번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도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은 좀 달라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한테만 짧게 잘 지내지 하고 끝이에요. 아들 집에 예고 없이 가는 법이 절대 없고 가더라도 미리 물어봅니다. 손주 교육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하세요. 박 여사님은 본인 생활이 바쁩니다. 수채화를 배우고 계시고 등산 모임에 나가시고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어머니 요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심지어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편하다고 자랑을 한다고 해요. 두 시어머니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김 여사님은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고 박 여사님은 한 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 효과적인 사랑의 방식은 물러서는 쪽이에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심리적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을 존중받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침범당하면 불쾌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는 배우자와 함께 만든 새로운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생긴 겁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나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자녀 내외의 행동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들이 거리를 두는 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공간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존중해주면 오히려 자녀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시부모의 3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궁금해도 묻지 마라. 알아도 모른 척하라. 이 말 처음 들으시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내 자식인데 궁금한 게 당연하잖아. 어떻게 안 물어봐?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게 있어요. 관심과 간섭의 차이입니다. 관심은 상대방이 원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간섭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알고 싶어서 파고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월급 얼마나 받아? 적금은 하고 있어? 이런 경제 관련 질문, 본인은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우리 살림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둘째는 안 가질 거야? 이런 출산 관련 질문,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이 질문은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갖는 건 부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시부모님이 재촉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혹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이 싸웠어? 무슨 일 있어? 아들 표정이 안 좋으면 바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끼어들면 일이 더 커져요. 언제 와? 이번 주말에는 오는 거지. 자주 보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시는 건데 반복되면 압박이 됩니다. 자녀 내외도 주말에 쉬고 싶을 수 있고 친구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매번 시댁 가는 게 의무가 되면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하실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하고 꺼내면 그때 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관심이에요. 내가 먼저 캐묻는 건 간섭이고 상대가 스스로 열었을 때 들어주는 건 관심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한테서 요즘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다는데 당신이 좀 잘해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엄마한테 한 말을 후회하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감시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양쪽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침묵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묵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묻지 않아도 너희가 잘 할 거라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느낄 때 자녀 내외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에서만 진짜 소통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 여사님이라는 71세 되시는 분인데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매일 전화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하셨습니다. 1개월만 내가 먼저 연락 안 하고 기다려보자.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대요.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는 걸 참고 또 참고. 그런데 열일쯤 지나니까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이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자 한 통이 내가 매일 전화했던 1년보다 더 기뻤다고요. 묻지 않는 용기,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나 때는을 버리고 요즘은을 인정하라. 이건 세대 차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어려운 계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가정을 일궈냈어요. 그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내 방식이 옳다. 이 확신이 자녀 세대에게 향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에게 스마트폰도 보여주고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기도 하죠. 이때 나 때는 말이야. 어린애한테 그런 거 안 보여줬어. 엄마가 직접 다 했지 하고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아이를 못 키운다고 비난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어도요. 사위가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 때는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녔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하고 말씀하시면 사위는 장인 장모님이 내 능력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돼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간소하게 하자고 할 때 나 때는 3일 전부터 준비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없어 하시면 그날부터 명절은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셨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우리도 젊었을 때 윗세대의 잔소리가 싫었잖아요. 우리 때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속으로 시대가 다른데 뭘 아셔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자녀 세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이 말 속에는 3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내 방식이 옳고 너의 방식은 틀리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둘째,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셋째,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3가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격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때는 대신 요즘은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려고 해요. 이때 나 때는 엄마가 직접 봤는데 대신 요즘은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다며 아이가 사회성도 배우고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며느리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요. 시어머니가 내 결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위가 이직을 준비한다고 해요. 요즘은 이직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면 응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위는 감동합니다. 장인어른 이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요즘은이라는 말의 힘은 상대방의 시대와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너희 세대에서는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꼰대와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꼰대는 자기 경험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고 어른은 다른 경험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평생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경험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은 내 시대에서는 옳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대의 방식은 자녀 세대에서 옳은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에요.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3초만 참으세요. 딱 3초. 하나, 둘, 셋. 이 3초 동안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3초가 관계를 살립니다. 정말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녀가 먼저 의견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오면 그때 조심스럽게 내 경험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건 내 경험이니까 참고만 해라. 너희가 결정하면 된다. 라는 말을 꼭 덧붙이시고요. 이러면 자녀 내외는 시부모님을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내 행복을 자식에게 구걸하지 마라. 이 말이 좀 강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구걸이라니 내가 언제 구걸을 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돌이켜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나요? 주말에 자녀가 안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 자녀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불안하다. 명절에 며느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 서운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자녀 가족이 여행을 갔다는 걸 보면 나는 안 데려가나 하고 속상하다. 이런 감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행복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기대어 있다는 신호예요. 자녀가 연락하면 행복하고 안 하면 불행하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자녀의 행동에 완전히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건 자녀에게도 부담이고 본인에게도 불건강한 상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전기를 한 군데서만 받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선이 딱 하나예요. 그 전선이 끊어지면 집 전체가 정전됩니다. 그런데 전선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가 끊어져도 괜찮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원천이 자녀 하나뿐이면 자녀와 조금만 어긋나도 인생 전체가 캄캄해져요. 하지만 행복의 원천이 여러 개면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나만의 행복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사세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 있으시죠? 서예 수채화 요리 사진 악기. 뭐든 좋아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70에 피아노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80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가보시면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이런 데 나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만나시고 같이 어울리는 재미가 생겨요. 매주 목요일에 등산 모임이 있으면 그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 기다림이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왜 이게 자녀와의 관계에도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부모님이 본인의 삶을 즐기고 계시면 자녀가 편해집니다. 부모님이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내가 매주 가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부담이 줄어들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돼요.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선생님이라는 73세 남성분인데 퇴직 후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화하고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속상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부인분이 보다 못해서 사진 동호회에 같이 가보자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보시더니 재미가 붙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호회에 나가시고 산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회원들끼리 사진도 평가하고 석 달쯤 지나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아들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었고 대신 동호회 친구들이랑 매일 카카오톡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요즘 사진 동호회 재밌어요? 이번에 찍은 사진 좀 보내주세요. 며느리도 아버님 요즘 취미 생기시니까 표정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한테 매달렸을 때는 아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내가 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다가오더라. 참 아이러니하다. 이게 바로 거리두기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한 부모를 보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면 가까워지고 싶어져요. 반대로 외롭고 우울한 부모를 보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으로 연결된 관계는 피곤합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만이 오래가요.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선언이 세 번째 계명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계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궁금해도 묻지 마라. 둘째, 나 떼는을 버려라. 셋째, 내 행복을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바꾸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상황별로 이 말 대신 저 말을 쓰면 관계가 달라지는 실전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하나. 자녀 내외가 한동안 연락이 없을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연락이 없어? 엄마 아빠는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쁘겠지만 건강은 챙기고 있는 거지? 짧게 한마디만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또는 아예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기 힘드시면 카카오톡에 사진 한 장을 보내세요. 오늘 산책길에 꽃이 예뻐서 라고만 적으시면 돼요. 안부를 묻지 않아도 나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이걸 보면 아, 시어머니가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상황 둘. 손주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요즘 엄마들이 정말 대단해. 공부할 게 많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들에게만 따로 조용히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건 그냥 참고만 해라.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다. 라고 꼭 덧붙이시고요. 상황 셋. 명절에 며느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인데 그게 뭐가 더 중요해?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 바쁘면 다음에 편할 때 와. 이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주는 안도감은 엄청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주시면 며느리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다른 날 먼저 찾아오게 돼요. 억지로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편하게 놓아줄수록 가까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황 넷. 자녀 내외가 비싼 걸 샀을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있어? 아끼면서 살아야지.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좋은 거 샀네. 잘 쓰렴. 네 글자면 됩니다. 자녀 내외가 뭘 사든 그건 그들의 돈이고 그들의 선택이에요. 부모님이 간섭하실 영역이 아닙니다. 상황 다섯. 며느리나 사위가 좀 서운한 행동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대방은 시부모님이 공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서운하시면 아들이나 딸에게 나중에 조용한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좀 서운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서운했는지 차분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상황 여섯.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내겠다고 하거나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안 돼. 다시 생각해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많이 고민했겠네. 어떤 생각으로 결정한 건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는 부모님이 내 결정을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오히려 더 진솔하게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결정을 뒤집으려 하지 말고 결정의 과정을 들어주세요. 그게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게 품격 있는 거리두기의 핵심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란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말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간섭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 지시하는 말 대신 응원하는 말, 캐묻는 말 대신 기다리는 말. 말의 방향이 바뀌면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신 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며느리나 사위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이 경험하시는 변화예요. 처음에는 연락이 줄어들어서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2,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녀 쪽에서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는 연락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라서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변화. 명절이나 모임이 편해집니다. 평소에 간섭이 없으니까 만났을 때 어색함이 줄어들어요. 며느리나 사위도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대화합니다. 시어머니 무서워서 명절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시어머니 편해서 명절이 기다려진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이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다. 세 번째 변화.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보람 있는 변화예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는 간섭을 안 해서 정말 좋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위가 장인어른이 정말 멋있는 분이야 라고 칭찬을 하게 돼요. 이런 말이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오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변화, 본인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녀에게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본인에게 돌리면 삶이 달라져요.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하루가 바빠집니다. 그러면 자녀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서운함도 줄어들어요. 서운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변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자녀 내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봐요. 참 품격 있으시다. 멋있게 사시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발 물러서는 용기.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리두기가 무관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예의예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모습이 안 보여요. 적당히 떨어져야 비로소 전체가 보이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손을 잡아줬지만 어느 순간 손을 놓아줘야 했잖아요. 넘어질까봐 불안했지만 놓아줘야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손을 놓아줘야 그들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걸어가는 자녀는 뒤에서 지켜봐주는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존경받는 시부모의 3가지 계명. 첫째, 궁금해도 묻지 마라. 알아도 모른 척하라.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둘째, 나 때는을 버리고 요즘은을 인정하라.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세요. 셋째, 내 행복을 자식에게 구걸하지 마라. 내가 행복해야 자녀가 편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말 대신 저 말. 왜 연락이 없어 대신 건강 챙기고 있지?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대신 요즘 엄마들 대단해. 명절인데 그게 더 중요해. 대신 편할 때 오렴. 말의 방향을 바꾸면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부모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부모. 그 부모의 존재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더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거리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 증여와 유언장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준비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나요? 아마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눈을 뜨셨을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는 침대, 아무 소리도 없는 거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평화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명절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오고 옆집에서는 자녀들이 찾아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집은 조용해요. 마트에 가면 가족 단위로 장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카트를 끄는 내 모습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하면서 자식 자랑을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되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불행한 건가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누군가의 시선이 문제인 건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 중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의 만족도와 거의 비슷했어요.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혼자 사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일상의 자유로움과 심리적 평화 항목에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자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행복은 누구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 홀로 노후가 왜 축복이 될 수 있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이되 외롭지 않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거 꽤 괜찮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축복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왜 혼자를 부끄러워하게 됐을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인생이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다. 이 공식에서 벗어나면 뭔가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녀가 멀리 떠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 남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남들은 다 가족이랑 사는데 나만 혼자구나. 이 비교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무조건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분들 없으신가요? 자녀와 함께 사는데 대화가 없는 집, 배우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텔레비전을 보는 부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지만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느라 정작 마음이 편하지 않은 어르신, 사람 수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3명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충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오이토리 사마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를 뜻하는 말인데 일본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당당하게 즐기는 문화를 뜻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는 걸 자연스럽고 멋진 것으로 여기는 문화죠.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라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혼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낡은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해드릴게요. 숲에 나무가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들이 서로 햇빛을 가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보세요.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그 나무가 외로워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 나무는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무예요. 자, 이제 나 홀로 노후가 왜 축복인지 3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내 입맛대로 사는 진짜 자유. 여러분,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평생 살면서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젊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에게 맞춰야 했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도 가족 입맛에 맞춰야 했고, 주말에 어디 갈지도 자녀 스케줄에 맞춰야 했어요. 텔레비전 채널도 내 마음대로 못 돌렸잖아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맞추고 참으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달달한 게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으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늦잠 자고 싶으면 자면 됩니다. 알람이 필요 없어요. 누가 깨우지도 않고 누구를 깨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평생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은 옷 같은 넥타이 같은 구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뭘 입어도 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편한 옷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이 바로 그래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허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취향, 나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윤 선생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인데 3년 전에 남편분을 먼저 보내셨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벽이 좁혀오는 것 같고 밤에는 무서우시고. 그런데 2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남편 식성에 맞춰 밥을 하셨거든요. 남편분이 매운 걸 못 드시니까 30년 넘게 순한 음식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혼자 드시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신 거예요. 나는 매운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매운 떡볶이를 해 드셨대요.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나셨답니다. 아, 이 맛이었구나. 내가 이걸 좋아했었구나. 30년 만에 내 입맛을 찾은 거예요. 그 뒤로 윤 선생님은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해 드세요. 어떤 날은 파스타를 만들고 어떤 날은 그냥 빵과 우유로 간단히 때우기도 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식사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요. 이건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행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갈 수 있어요. 누구 속도에 맞출 필요 없이 내 페이스대로 걸으면 됩니다. 피곤하면 카페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쉴 수 있어요. 같이 간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텔레비전도 그래요. 리모컨 싸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면 돼요. 밤새 드라마를 정주행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 한가운데에서 대자로 자도 됩니다. 이불을 혼자 다 차지해도 됩니다. 코를 골아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소한 자유들이 모이면 엄청난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시기를 사시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감정 소모 없는 평온한 하루. 이건 혼자 사시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감정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 자녀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 며느리나 사위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일, 손주 돌보느라 체력이 바닥나는 일.
이런 것들이 매일 쌓이면 감정이 달아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앱을 많이 켜놓으면 배터리가 금방 닳잖아요.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많고 복잡할수록 감정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반대로 관계가 단순하면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감정 배터리는 불필요한 앱이 다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가 끝나도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강 선생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인데 부인분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신 지 5년 됐어요. 처음에는 외로우셨지만 아침에 눈 뜨면 걱정할 일이 없다. 강 선생님이 함께 사셨을 때를 돌이켜보시면 매일 아침이 긴장이었대요. 부인분 기분이 어떤지 살피고 자녀한테서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인가 조마조마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됐대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누구의 기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함께 사는 것과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자녀 집에 며칠 머물렀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편안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 내 집이다 하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그 느낌. 이게 바로 내 공간의 힘이에요. 내 공간에서 내 리듬대로 사는 것의 편안함.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절대 이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감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혼자 사시면서 감정 소모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 한 하루가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감정 소모가 없다는 건 아무 감정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은 있어요. 슬픔도 있고요. 다만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순수하게 나에게서 나오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정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고동력이라는 가장 강한 힘. 고동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독할 거의 힘, 력.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 고동력이 높은 사람이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자기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 어떤 쪽이 더 자유로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무너져요. 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오든 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와인을 아시죠? 좋은 와인은 오랫동안 혼자 어둡고 조용한 셀러에서 숙성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천천히 맛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지? 그 깊은 맛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을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안에 맛과 향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고동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이미 많이 있어요. 첫째, 산책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혼자 걷는 산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어도 좋고 아무 소리 없이 자연의 소리만 들으며 걸어도 좋습니다. 30분만 걸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매일 걸으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둘째,
독서입니다. 책 한 권이 여러분을 온 세상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행기를 읽으면 여행을 간 것 같고, 소설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 같아요. 어려운 책을 읽으실 필요 없어요. 재미있는 수필, 따뜻한 이야기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시면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책을 볼 수 있어요. 셋째, 글쓰기입니다. 이건 좀 특별한 취미인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뭘 했고 뭘 느꼈는지 딱 3줄만 적으면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길에 고양이를 봤다. 기분이 좋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 적다 보면 내 일상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넷째, 요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대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걸 정성 들여 만들 수 있어요. 잘 만들어진 한 그릇을 식탁에 놓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섯째, 자연입니다. 가까운 산에 가세요. 수목원에 가세요. 바닷가에 가세요. 혼자 자연 속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원하는 사람이지?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와요. 자연은 최고의 상담사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거든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한 선생님이라는 70세 되시는 남성분인데 퇴직 후에 아내분도 떠나시고 자녀들은 멀리 살고 혼자 되셨어요. 처음 2년은 하루가 길어서 괴로우셨대요. 텔레비전만 보다가 지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뒷산을 올라가셨어요. 정상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는데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뒤로 매일 아침 산에 가셨어요. 처음에는 운동 삼아 가셨는데 점점 산에서 만나는 것들이 좋아지셨대요. 아침 이슬, 새소리 계절 따라 바뀌는 나무 십색,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에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옛 직장 동료들이 멋지다고 댓글을 달고, 자녀들도 아버지 사진 실력 좋아지셨다고 칭찬하고,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이 나를 살렸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산이 매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를 충분히 채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어디를 가도 빛이 납니다. 이게 고동력의 힘이에요. 자, 여기까지 나 홀로 노후의 3가지 축복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내 입맛대로의 자유 감정, 소모 없는 평온함, 그리고 고동력이라는 강한 힘, 이 3가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이되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혼자이되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 5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세요.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집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좋고 공원 산책도 좋고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좋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보게 되고 바깥 공기를 마시게 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전 중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둘째, 느슨한 관계를 만드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깊고 무거운 관계 대신 가볍고 편한 관계를 여러 개 만드시면 돼요. 동네 카페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면 주인장이랑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공원에서 매일 산책하면 같은 시간에 걷는 분들과 목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벼운 대화도 나누게 돼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좋은 이유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연락해야 할 의무도 없고 생일을 챙겨야 할 부담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면 그만인 편안한 관계. 이 느슨한 관계들이 모이면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셋째, 하루에 루틴을 만드세요. 혼자 사시면 자유롭지만 자유로움이 지나치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매일이 같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이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루틴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아침 먹고 산책 30분, 오전에 책 한 챕터 읽기, 점심 먹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오후에 취미 활동이나 외출, 저녁 먹고 일기 3줄 쓰기. 이런 식으로 하루에 큰 틀을 정해 놓으시면 생활에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 있으면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할 일이 있다는 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넷째,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세요.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전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시고 밴드에서 동호회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의 얼굴도 볼 수 있고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복잡해 보여도 자주 만지다 보면 익숙해져요. 가까운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섯째, 내 몸을 돌보세요. 이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비밀일 수 있어요. 혼자 사시면 아플 때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제때 밥 먹기, 정기 검진 받기. 이 4가지만 지키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니까 아플 때를 대비해서 비상연락처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자녀 전화번호, 가까운 병원 전화번호, 119번. 이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시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하면 매일 밖에 나가기, 느슨한 관계 만들기, 하루 루틴 정하기, 디지털과 친해지기, 내 몸 돌보기. 이 5가지가 혼자이되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삶을 받아들이고 나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표정이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얼굴이 달라져요.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뭐 좋은 일 있냐,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니까 표정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 자녀와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요. 부모님이 혼자서도 잘 지내시면 자녀가 안심해요. 안심하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죄책감이 오히려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자녀가 편하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변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사시면서 밖에 나가시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시면 예전에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같은 취미를 가진 또래 친구들, 복지관에서 만난 동네 이웃들, 산에서 매일 마주치는 등산 친구들. 이 새로운 관계들이 인생 후반전에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값진 변화예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 살아오면서 정작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사셨거든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이 정말 가슴 벅찹니다. 다섯 번째 변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혼자 조용히 살다 보면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산책길에 만난 작은 꽃,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혼자 살면서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 작은 일에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홀로 노후의 3가지 축복. 첫째, 내 입맛대로 사는 진짜 자유.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둘째, 감정 소모 없는 평온한 하루. 내 마음이 고요하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셋째, 고동력이라는 가장 강한 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이되 외롭지 않게 사는 5가지 비밀. 매일 밖에 나가기, 느슨한 관계 만들기, 하루 루틴 만들기, 디지털과 친해지기,
내 몸 돌보기. 여러분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를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나무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과 대화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무예요. 누구의 부모도 아닌,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만끽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혼자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보호장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유언장, 긴급연락 시스템 같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